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오늘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죠. 특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체포돼 지금 이 시각 과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인데요.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는 별다른 저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48시간만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건데요. 이제 관심은 구속 수사냐 아니면 불구속 수사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있었던 체포 과정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도착합니다. 영상 맨 끝부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죠.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유일한 사진입니다. 영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의 공수처 여기에 도착한 시간 오전 10시 53분인데요. 이 장면 옆모습 하나 딱 지금 공개된 노출된 상황입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공수처 도착 저 모습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엄령 선포가 지난해 12월 3일 12.4 계엄령 선포 이후 43일 만에 체포가 이루어진 건데요. 오늘 조사는 티타임도 없이 바로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조사가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공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화면으로 좀 그렸습니다. 공수처의 영상 녹화 조사실입니다. 여기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좀 오전 상황인데 맨 위쪽에 윤석열 대통령 앉아 있고요. 그 옆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한 명이 배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공수처 쪽인데요. 지금 오전 조사 때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지금 직접 조사를 했다 그러죠.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요, 사법연수원 30기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보다 비교해보면 7기 후배입니다. 검사 출신. 지금 이런 모습, 이런 공간에서 지금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물론 수사 검사가 교체가 됐다 그러죠. 부장검사로. 뭐 이런 내용까지 전해지는데 이런 모습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보면 과천청사 5층, 5동 3층이고요. 공수처 영상조사실입니다. 자, 요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럼요, 지금 패널 세 분 앉아 계신데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안희정 변호사, 예.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왔어요. 자, 그걸 좀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볼까요? 화면으로 좀 두 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안희성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관저 앞 도착부터 압송까지 5시간 반 동안 아주 긴박하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를 좀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전 4시 28분에 공조본이 이제 관저 앞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7시 34분에 1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때 뭐 사다리 차를 타고 이제 넘어가는 모습도 나왔고, 그 전에 6시쯤에 일단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7시 48분에 2차 저지선, 버스 차벽으로 이루어진 2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7시 57분에 이제 공조본이 드디어 이제 관저 앞 마지막 관문이죠. 철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8시 25분 이제 3차 저지선 통과를 하고 8시 31분에 이제 경호처로 알려진 이제 김성훈 처장 측과 이제 좀 조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차 저지선이라면 관저의 그 정문을 말하는 거죠. 관저 입구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 33분에 이제 영장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여 분 뒤인 10시 50분에 공수처에 도착을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저지선 통과는 빠르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집행 때는 사실상 5시간 반 동안 집행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비춰보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영장이 집행이 될 때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호처와 이제 공조본 간의 어떤 호송 방식이라든가 이제 집행 방식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오늘 영장이 집행이 된 시간이 오전 10시 33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안희성 변호사. 예. 그리고 앞서서도 공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옆모습, 이게 오늘 공개된 유일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거든요. 네네. 근데 공수처 도착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뭐 언론에 약간 공개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질의응답을 받는다든가 이런 과정은 없었어요. 예. 아무래도 직무 정지 상태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관계로 경호동 이런 걸 좀 감안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경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경호를 해왔던 것이고요. 이 첩보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경호처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의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은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됐다면 예. 그 이후에 세부적인 절차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가 현직 대통령 신분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금 영장 집행에 좀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지 않냐라는 예. 측의 주장이 왔을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뭐 이른바 이제 뭐 유혈 사태라든가 이런 좀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양측 간의 어떤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협상을 거쳐서 예. 이제 뭐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통해서 호송된다라든가 아니면 포토라인에 이제 서지 않는다라든가 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이동할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과청 공수처로 이제 호송이 될 때도 보면은 예. 경호처의 차량에 탑승해서 호송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예. 경호처 차량이죠, 저거는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려진 바로는 김성훈 차장이 뭐 이제 공수처 압송 전까지도 이제 경호를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호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첩보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상 디테일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장 집행 신변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사실상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절차 과정, 절차의 이런 디테일은 사실상 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사전에 그 아까 좀 3시간에 걸친 그 협의 과정에서 예. 좀 조율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요, 이 방금 영상 지나갔잖아요. 경광등이 달려있는 차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차도 있었거든요. 근데 경광등이 안 달려있는 그 차량에 아무래도 탑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검은색 차량들과는 약간 구별되는 모습이거든요. 저거는요. 저런 모습이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저 상태로 공수처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그 과정과 상황을 조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공수처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고 그동안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철영 교수님.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동원된 경찰력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단 1차 영장 집행 때는 보면 공수처가 아무래도 영장 집행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아주 소수의 변경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체포 때는 아무도 경호처 인력이 가로막혀서 예.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좀 단단히 준비한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그 체포영장 집행에서 조금 짚고 싶은 게요. 예. 어쨌든 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는 점이거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서부 지원과 짜고 예. 서로 짜고 하던 이 나름대로 고스톱 영장을 집행하게 된 건데 저는 아마 이번에 아마 그 공수처가 이러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전략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무대포인의 전설입니다. 어쨌든 경호처가 뭐 이 경호관들을 다 총동원령을 내렸고 예. 차벽도 설치하고 철조망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총력 대응 결사항전의 자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공수처에서 볼 때는 아마 최소한 그럼 나중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그러면 사인 한 명당 한 4명 정도가 붙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한 경호처 인력이 한 800명 보면은 한 3,000명에서 한 3,500명 정도가 투입돼야 된다. 예. 아마 그 정도로 아마 우리 경찰력을 아마 계산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영향을 미친 거는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 계속적으로 우리 예. 공수처에서는 만약에 가로막으면 경호관들도 예외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공무집행방으로 처벌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되고 연금도 박탈한다는 계속적으로 심리를 흔들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호관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영장 집행을 결국 몸으로 막았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흔드는 게 아닌가 보는데 저는 오늘 결과적으로 이 영장이 집행된 거는 예. 공수처의 어떤 뭐 우수한 집행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어떤 영장 집행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대형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결국 본인이 어떤 나름대로 사실상 자진 출두하는 형식의 예. 현명한 결단을 내는 그런 결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오늘 상황에 대한 분석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1차 때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물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지원을 했는데 한 120명 정도? 이 정도 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 200명 이상한테 가로막혔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줬죠. 근데 오늘은 경찰력, 직접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투입이 된 경찰력이 1,000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밖에서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한 경찰 기동대가 3,000명대가 오늘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1차 때보다 굉장히 많은 경찰력이 투입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좀 설명 쭉 나와요. 이런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사진이 하나 공개됐어요. 영장 내용을 찍은 사진 하나 공개됐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죠. 바로 이겁니다. 수색영장 이렇게 제목돼 있죠. 그리고 대상자가 누군지 딱 적혀 있습니다.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1월 21일까지라고 확인됐습니다. 이 영장을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길게 받았다. 일주일 이상이다. 열흘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1일까지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또 눈길을 잡은 거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두움 상태인 깜깜한 상황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는 게 딱 적혀 있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예. 보통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색영장 또는 체포영장에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까? 약간 이례적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례적입니다. 아. 원칙적으로는 이제 야간영장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 다만 뭐 집행의 어떤 주간영장만 집행을 허가해서는 어떤 영장 집행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거나 예.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 재판부에서 야간영장까지도 이제 야간에까지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예. 다만 이와 같이 야간에까지도 집행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1차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여러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로 인해서 예. 영장이 집행이 결국에 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아. 그 과정이 사실은 전 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과 또 이제 법원이 복도를 하였고 그와 같은 경위를 거쳐서 2차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였기 때문에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이 우려가 돼서 예. 좀 이렇게 좀 폭넓은 좀 제한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게 새벽 4시 30분 경이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제시가 되면서 이제 개시가 된 게 5시 한 20여 분을 넘은 시간이니까 그때는요, 해가 안 뜬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수색영장에 적혀 있는 대로 일출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대로요. 아마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겠다, 이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1차 때와는 달리 오늘 2차 체포영 집행 때는 경호처의 저지 모습이 안 보인다. 없었다. 1차, 2차, 3차 관문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했거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얘기, 오늘 국회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돼서 좀 설명이 좀 나온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어간에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회의 의원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하기가 쉽습니다.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자,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고 뭐 앞서서도 지금 야당에서는 경호처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저런 식의 저런 예장을 주장을 하면서 계속 질문과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경호처 관련된 얘기 해보겠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가장 큰 차이가 경호처가 뭐 저지 또는 저항 뭐 이런 모습이 오늘 안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왜였을까요? 혹시 어떤 그동안에 공수처나 경찰이 시간을 많이 두고 뭔가 준비한 과정, 그중에 뭐 심리전도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받는데 왜였을까요? 저는 결과적으로 뭐 한 서너 가지의 정황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심리전이 저는 제대로 좀 적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예. 경찰에 출석을 하고 또 예. 출석을 하기 전에 사직서를 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경호처의 일반 경호관들에게 안 전해졌을까요?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기관의 수장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불법이다, 대통령을 지키겠다 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상의도 없이 출석을 하고 사직서를 내고 이게 수리가 됐다는 점에 예. 대해서 이게 기세가 좀 꺾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경찰과 경호처의 전력과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호 3부장이 어떤 회의석상에서 김성훈 차장, 그러니까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하극상인 거예요. 이 정도가 될 정도가 되려면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라든지 경호처의 분위기가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또 이런 거의 연장선상으로는 경호처 내부망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하다라는 내부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것을 지우라고 했는데 그 부서장이 또 거절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성훈 직무대리가 DB 담당자를 통해서 삭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깝던데요. 이 현직 경호관의 아내가 뭐 언론사에 선편지를 썼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런 일에 휘말려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는 일,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특수공무 집행방해로서 체증되어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손실이 나는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지옥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편지를 썼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호처의 어떤 사기가 줄어들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경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어져서 오늘 경호처가 소극적으로 대한 것이 아닌가로 분석되어집니다. 김철영 교수님, 네. 오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뭐 전체 경호처 직원은 아닐 겁니다만 그중에 이제 많은 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저지에 나서는 것 대신에 대기동, 그러니까 건물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안쪽에.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오늘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뭐 강성필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예. 일단 큰 틀에서 일단 경호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마
주는 메시지가 상당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경호처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대통령 지키기라는 경호처 본연의 임무인 대통령 지키기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거다. 완전 경호 실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호처의 최악의 역사가 뭐냐면은 문세강의 흉탄에 유영수 여사가 쓰러진 거거든요. 예. 그것이 아마 경호처에서 실수할 수 없는 오점인데 전 오늘 아마 이 경호사의 길이 남을 두 번째 실수할 수 없는 이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뭐 이 경호처가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경호관들은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자꾸 경호관들이 이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걸 판단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총탄을 예. 맞아야 되나 막아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호관들이 아마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의 어떤 지시에 불이행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한번 경호처에서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 이런 식 같으면 경호관들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상사의 지시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되면 일반 우리 경호 사설업체의 어떤 경호원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하급직에 있는 우리 경호관들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행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뭐 운영이라면 경호처는 해체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근접 최경호하는 그 정예용은 아마 대통령 경호실이 아닌 비서실 산하에 편제를 해버리고 나머지 인력은 그냥 경찰청에 하나 경호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저는 상명하복을 다시 배우는 그러한 형태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경호처의 어떤 행동은 아마 60년 경호처 역사에 가장 아주 치욕적이고 아마 모욕적인 그런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안인성 변호사. 예. 오늘 공수처에서 나온 설명에 따르면은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었다는 설명이 공수처에 나왔어요. 공수처가 이제 집행관을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막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건데 그리고 또 휴가를 낸 경호처 직원도 있었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뭐 사실상 경호처 직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어떤 이게 뭐 이 위에 상선의 어떤 지시가 예. 정당한 지시였느냐 합법적인 지시였느냐 이걸 떠나서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만 고려한다면 만약에 지시에 불응했을 때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뭐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할 때 어떤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유기였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연차 사용 등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당시 명령에 불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상 이 영장 집행 전에 공조본에서 이제 경호처를 상대로 어떤 공문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공문을 뭐 보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문의 어떤 메시지라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체포영장 집행의 저지는 이제 부당한 명령이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했고 그와 같은 부당한 명령에는 이제 순응하거나 이제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어떤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경호처 내부에도 좀 세워준 것이거든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일부 뭐 직원이든 대다수 직원이 됐든 간에 뭐 좀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상태잖아요. 안인성 변호사. 그러면 체포 상태에서 지금 경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좀 비춰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이제 경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영장을 뭐 청구를 할지 또 청구된 영장이 발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현재 일단은 경호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신분은 유지가 되고 현직 있는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직무가 정지된 상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지금 사무실에서 아까 보면 영상 녹화 조사실 안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글쎄 이거는 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디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지금 이게 없지만. 경험이 없는 상태라서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요. 이제 사실상 이 경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호권이 발동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변의 위협이 있어야 되고 재산상의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수처에서 어쨌든 사법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신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장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있어서의 어떤 신변이나 재산상의 위협이라고 그렇겠죠. 지금 수사기관 안에서 조사를 받으니까 또 위해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권이 즉각적으로 발동되어야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근접거리에서 경호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이 공수처 밖에 외곽에서 좀 경호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당장 뭐 요청을 할 경우 피경호자가 요청을 할 경우 즉각적으로 출동이 가능한 거리에서는 경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그 부분도 아마도 이제 공수처에서 공조본에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호송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논의해서 그러면 이 조사 중에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요. 아무래도 특수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계속 그런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데 지금 경호처 입장은 정상적인 경호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설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지금요. 많은 분들도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체포가 된데 그럼 경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요? 지금 나와 있네요.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다. 정상적 경호 활동 수행 중이다. 그렇다면은 공수처 외곽에 대한 경호 그리고 공수처 안에서도 경호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정상적 경호 활동 수행 중이라는 경호처의 설명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건 아직은 뭐 지금 그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체포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때는 구치소로 구금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의 수뇌부죠.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호 경호부장 여기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호처 수뇌부도 동시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명의 인물이죠.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 사실은 경찰에 소환 요구 받았지만 불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오늘 집행이 안 됐다 그래요. 나온 설명은 경찰 쪽 설명인데 대통령 경호 후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렇다면 체포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되겠군요. 요건데. 근데 이 두 인물은요. 강경파로 꼽힙니다. 강경파. 일단 요 얘기 좀 두 분과 좀 해보죠. 김철영 교수님. 네. 앞서서 그럼 이 표현이 온건파, 강경파. 대표적으로 박성준, 그만 사퇴를 한 박성준 전 경호처장, 온건파. 근데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호 경호부장은 강경파로 뽑힙니다. 이 인물들은 왜 강경파가 된 걸까요? 그래서 저는 강경파, 온건파 나누는 것도 사실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있어서 다 강경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마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우리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경호관들이 대통령의 사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병을 어떻게 다 받아들이냐면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가 보장된 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길을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고 경호하는 경호관들은 그 임기 내내 저는 대통령을 지키는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사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위급 상황이 벌어질 때 이 경호관들은 총을 맞는 연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는 총알이 오거나 이런 총소리가 나면 피하는데 경호관들은 그 총소리 나는 쪽으로 몸을 향해야 몸으로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대통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을 아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경호관이라면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경호관이라면 적어도 대통령 임기 내내는 강경파되고요. 대통령의 경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입틀막이라는 그런 것들 과잉 조치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실을 강경파, 온건파 나누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경호에 과잉이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국가원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탄핵이 돼서 어떤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네. 김철영 교수님은 경호처 직원은 다 강경파가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야지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건 정상적인 상황일 때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요.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호처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강경파라고 분류하고 있는 이 두 분, 그 중에서도 저는 김성훈 차장을 집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이 국방부 장관을 소령 출신, 쉽게 말해서 좀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처음에 임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어떻게 분석이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포스타, 또 쓰리스타의 장군들 이렇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예.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으로서 감이 안 되는 사람을 임명을 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대통령의 말에 뭐든 잘 들을 것 같아서 또 그런 노림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예. 이 경호처도에서도 여러 가지 병과가 있는데 예. 이분은 공대생이면서 통신병과입니다. 아, 경호처 내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업무로 처음에 들어왔다 맞습니다. 이 뜻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 이 경호처에서 가장 그 어떤 각광받는 어떤 병과라고 따진다고 하면 경호 병과일 것 같은데 이분은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자격이 조금 어리숙하지 않았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경호처의 어떤 업무가 여러 가지지만 그대로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네. 처음에 경호처에 들어갈 때 그 핵심 임무를 담당하는 걸로 들어간 건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속 근무한 동안 기획이라든지 인사 이쪽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김용현 전 장관하고 청남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던 인연으로 가까워졌고 그러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좀 눈에 각광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조금 강경파가 된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수감자, 재소자들이 이 수사기관의 출정이라고 하죠. 조사를 받을 때 뒤에는 교도관이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도주의 우려도 있지만 자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 구치소 내에서 사실 또 나쁜 어떤 생각을 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지 약간 않습니까? 좀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처음에 맞습니다. 알려줬었어요 그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저는 경호관들이 뒤에 배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도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확인해봤던 김성훈 차장, 그다음에 이강호 본부장 그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이건 보면은 체포영장 집행을 오늘 안 했어요. 그래서 예. 향후에 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두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이 향후에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예. 그 영장을 사실은 뭐 집행 없이 유효기간을 도과시키는 일은 없을 거고요. 예. 더군다나 뭐 지금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그 집행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수처이기 때문에 예. 어렵게 받은 영장이니만큼 반드시 집행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이제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예. 안 됐다기보다 안 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불필요하게 사실은 어떤 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성훈 이 차장 차장 체포까지 할 필요성은 없었다. 그렇죠. 예,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에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 유효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영장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굳이 집행의 실익이 없었으니까 오늘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판단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오기로 약속을 받았다. 일단 그걸 기다리겠다는 건데 예. 향후에 이 두 인물은 지금으로서는 처벌이 불가피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차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예. 이제 뭐 경호처장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또 이제 이 경호차장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는 이제 박정준 처장의 진술로서도 나와야 되고 이 경호처장의 진술로서도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 이른 지금 언론이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있던 사정에 의하면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제 김성훈 차장에 의해서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예. 많은 장애 요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정해진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그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그렇죠. 겁니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특수공무집행 이제 방해. 경호처라고 하는 경호처 직원이라고 하는 어떤 다중의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정당한 이제 직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냥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고 특수가 붙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경찰 인력에 어떤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까지도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인물은 지금 아까 전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지금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정상적인 경호 운영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두 인물 지금도 경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이런 협의를 통해서 예. 김성훈 처장을 즉각 체포하지 않은 또 배경에는 이제 경호처로서 어쨌든 끝까지 본분을 다하라는 어떤 배려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장이 대행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최고 수뇌부거든요. 예. 아, 그것도 공수처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러면은 경호를 유지하자. 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서 예. 이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변호인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지만 예.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서 신뢰 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정인을 오. 지목해서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특정 범죄에 좀 제한이 된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신뢰 관계 있는 자로서 어떤 경호처의 직원 한 명을 지목해서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인물이 언제까지 경호를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초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뭐 예. 이렇게 분석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예. 어쨌든 현실적인 경호 체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지금 공수처 앞 상황, 뭐 집회도 열리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요. 공수처 건물 나왔는데 그 앞쪽에는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아마도 태극기가 등장한 걸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동안은 한남동 관저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수처로 이동해서 계속 저기서 이제 이렇게 집회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 태극기 모습이 등장한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보입니다. 지금 집회가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다. 오후부터 저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키워드가 먼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체포 전 녹화란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공수처로 지금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당화 녹화가 됐다. 그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 순간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체포가 되기 전에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녹화를 통해서 공개된 대국민 담화 이 내용, 주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국민 담화 속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요 내용 어떤 뭐 주장도 있고 본인 생각도 있는데 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좀 다뤄보고요. 김철웅 교수님. 이거 녹화돼서 공개된 거거든요. 언제쯤 녹화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복장, 뒤에 배경 등등도 여러 가지 추정할 어떤 단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대통령께서 아마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낼 때 보면 항상 넥타이를 매고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단상이 있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넥타이를 푸른 모습에 이게 지금 화질이 좋지 않은 걸로 봐서는 뒤에는 저게 커튼인가요? 예, 커튼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관저의 응접실이나 이런 데 같은 거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해서 체포영장 아마 미란도 원칙을 설명하고 이제 집행하기 직전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저 지금 녹화된 영상인데 카메라가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급하게 그렇습니다. 급하게 촬영을 한 거 찍은 거 아닌가. 보니까 원래는 아마 당초에는 아마 공수처에 출두했을 때 아마 포토라인에 서서 아마 저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아, 근데 아마 직접 그때는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언론 카메라 앞에서 직접 뭔가를 얘기할 수도 있었다고 낼 수도 보는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마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향인가? 아마도 경호처 쪽에서 그거는 말렸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말렸을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 외신에서 이런 부분들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인데 체포돼서 아마 검찰의 어떤 포토라인에 쓰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판단해서 아마 본인이 아마 이번 체포영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체포 상황이 불가피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그러면 체포 직전에 바로 찍은 걸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럼? 체포 직전에 좀 급하게 찍은 걸로 보이고요. 아마 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수사는 오늘 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이 불법인데 이것이 다 무효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공수처와 경찰이 너무 많은 병력이 들어와서 경호처하고 어떤 물리적 충돌 그리고 유혈 사태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나는 이 불법이지만 응한다. 하지만 나는 이 오늘의 이 수사라든가 아니면 영장 집행은 다 무효고 이 부분에서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통해서 이런 오늘 대국민 담화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담긴 비슷한 내용이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일관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처음에 대통령께서 저 얘기를 시작할 때 보면 약간 본인도 억울해서 약간 북받친 그런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대통령의 어떤 육성 메시지를 듣는 아마 우리 보수층들 그리고 아마 관저 앞에 집결해 있던 많은 분들도 굉장히 울음까지 나올 수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이제 공수처 앞으로 많은 지지자분들이 몰려오고 보면 어쨌든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보수층에 던지는 그런 나름대로 울림과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마 어느 정도는 아마 보수층에 울려주는 울림과 그리고 나름대로 좀 메시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영상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급하게 찍었다라는 정황이 보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저 자리가 중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바 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빨리 찍은 거고 아까 보시면 카메라가 살짝 흔들리는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까지 나타나니까 굉장히 급하게 찍었고 그다음에 복장이라든가 뒤에 배경 등 보면은 이거는 직접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추정이 되거든요. 강성필 부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왜 이런 대국민 담화를 녹화해서 체포가 이루어진 뒤에 공개를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국회에서 저런 영상을 찍는다거나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작성하는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저 업무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저는 저게 체포 직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소에 원고 없이 대화를 하실 때는 고개를 좌우로 많이 흔들리십니다. 하지만 저 영상을 보면은 일관되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앞을 주시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저거는 고정된 프롬프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앞에서 보면서 얘기한다 이 뜻입니까? 그리고 2분 24초 정도 되는 것을 사실 술술술 얘기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체포 직전이라고 하면 그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저렇게 저는 유창하게 얘기하기가 그러면은 저거는 어렵다. 언제쯤 찍었다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전날 밤에 저는 혹시 몰라서 이제 체포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촬영을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컨셉상 어떤 그 넥타이를 하지 않으시고 어떤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게 나중에 추후에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을 때 지지자로부터 조금 동정심을 좀 유발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것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녹화 영상을 가장 많이 이용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앞서 대국민 담화 중 녹화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녹화 영상을 주로 많이 이용했던 걸 제가 좀 여쭤보니까 대통령실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기자에 대해서 질문을 안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물론 체포 직전에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미 나름대로의 어떤 조금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것을 촬영한 것이 아닌가. 그게 두 가지가 봤을 때 하나는 고개가 일관되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어쨌든 대화가 저는 어떤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대표 술술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저는 미리 준비한 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김철원 교수님하고 강성필 부위원장이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공통적인 분석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가능성이 많다는 건 공통되는 의견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뭔가를 말하고 싶었다. 평소에 생각을 얘기하면서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건 공통되는데 이 녹화가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에 따라서는 각각 근거를 대셨는데 정황상 증거를 대셨는데 직전이다. 체포 직전이다. 아니다. 이건 그 전날쯤 미리 한 것 같다. 각각의 근거를 들어 설명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넓게 보면 체포 전인 거는 분명한데 직전이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찍은 거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또 하나 공개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로 직접 쓴 글이에요. 화면 좀 보시죠. 여러 장 된 거예요. 지금요. 여러 장 된 A4 용지에 직접 썼어요.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정자로 쓴 건 아니고 빠르게 이렇게 쓴 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해 초에 작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꽤 지났네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뭐 새해를 맞이하여 뭐 국민들께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필 입장문이 새해 연초에 쓴 건데 오늘 공개가 됐어요. 이게 SNS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뭔가 어떤 생각, 목적,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일단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내용 중에 이런 게 눈길을 좀 잡습니다.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 어떤 뜻으로 이걸 썼을까요?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에 담았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 너무나 많다. 그리고 계엄은 범죄 아닌 위기 극복 권한 행사다. 이거는 앞서 어떤 대국민 담화에 있었던 내용과 연장선으로 좀 보여요. 근데 지금 빨간 글씨로 된 부분 강조돼 있죠. 탄핵 소추되고 보니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김철우 교수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하나씩 분석해 보면요. 탄핵 소추되고 나니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으로 나서서 선택받은 선거가 대통령 선거거든요. 예. 보통 분들은 보면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거나 아니면 뭐 구청장 선거부터 지방선거도 나가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아마 처음에부터 선거에 나갔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고 그걸 한 번에 된 분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탄핵 소추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직이 주는 그 무거움, 그 대통령직이 주는 그 엄중함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하는 이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어쨌든 탄핵 소추되기 이전에도 보면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는데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명분이나 이런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비상계엄에 대한 유연성 또 불법성은 나중에 어차피 뭐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3심까지 다 다투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비상계엄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발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 편지에도 계속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그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계신데 그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의 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은 가는데 어떤 증거를 찾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걸 압수나 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아마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했던 거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현직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는 허투루 넘기기는 좀 곤란해졌다. 그래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을 얘기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게 현실적으로 맞았던 것처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나 또는 앞으로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특검에서도 꼭 다뤄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 지적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김철웅 교수님이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지나갔죠. 공수처발 속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설명했어요. 현재 저녁 시간이다. 식사 시간이군요. 그리고 오후 7시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한다. 지금은 식사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7시부터 다시 조사. 일단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밤샘 조사까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식사 시간 그리고 7시에 조사 다시 시작. 그리고 밤샘 조사는 어려운 상황. 또 있습니다. 영상 녹화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거부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안희성 변호사, 지금 뭐 자필 입장문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지금 식사 끝나고 7시부터니까 저녁 조사는 좀 하겠다는 건데 밤샘 조사는 어렵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체포영장이 집행된 사안에 있어서 밤샘 조사를 모든 경우에 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상 영장 집행하기 전에 이미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어떤 뭐 공범의 진술 아니면 중요 참고인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에서 예.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사실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예.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이 주택에 좀 집중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밤샘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근데 지금 그렇다면은 7시부터 다시 조사한다는 거는 그럼 얼마 정도 더 조사를 더 한다는 뜻일까요? 글쎄 원칙적으로 우리 지금 조사 준칙상으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딱 그 주간 시간대군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합니다만 예. 예외적으로 이제 피의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 아니면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에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긴급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 피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제 심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밤샘 조사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설명도 나와요. 그렇죠. 아마 근데 뭐 예전컨대 제가 볼 때는 밤샘 조사까지는 피의자 본인 입장이라든가 뭐 예. 수사하는 수사 인력 자체도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길 조사를 한다든가 오늘 조사는 한 9시에서 10시 정도에 마치고 이제 2길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방향을 그 잡지 조사를 마치면 서울 구치소로 구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호칭은 대통령님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조사 중이다. 그리고요 지금 이 조사를 받는 곳이 영상조사실이거든요. 근데 영상 촬영에 대해서 녹화를 거부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법문의 규정을 살펴보면은 예. 영상 녹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구체적인 취지가 뭐냐면 조사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수사기관의 어떤 인권 탄압을 위해서 즉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예.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다만 실무상 이제 우리 수사 실무를 봤을 때 이제 영상 녹화나 진술 녹음에 있어서 동의를 할 것이냐를 묻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 법이 요구해서 예.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은 뭐 영상 녹화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합니다. 대통령 쪽에서는 왜 영상 녹화를 거부했을까요? 뭐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어떤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날것의 모습이 영상 기록물로 좀 저장이 된다는 점에 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와서 그 내용 좀 안희성 변호사 좀 분석을 해봤고요. 아까 다뤘던 주제 다시 한번 보죠. 그 자필 입장문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특히 강성필 부대변인, 특히 저 빨간 글씨로 된 건 탄핵 소추 대부분이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상당히 감정에 호소한 듯한 저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저 문장을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나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야당에게 그리고 절반의 국민에게 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기에 그런 의미가 담긴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존중을 받고 또 존경을 받아야지 예. 내가 대통령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대선에서 0.73%로 근소한 차로 예. 당선이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임 초기부터 어떤 야당의 견제도 받고 예, 또 예. 총선에 또 완패를 함으로 인해서 더 어떤 지지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본인이 대통령이지만 여소야대를 최초로 계속 겪어야 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 조금 답답했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좀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의도가 엿보이지 않았나. 탄핵 소추를 받고 오니까 대통령이구나. 네. 그게 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는 그런 생각이 깔린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분석이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사실은 공수처, 경호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협의 중이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뭔가 설명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결심을 했다,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뭐 이런 설명이 좀 나왔는데 화면으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당한 것 아니고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다. 요거는 체포영장 집행이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에요.
출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출석. 체포 아니고 출석이다. 안희성 변호사, 이게 오전글이에요. 체포 아니고 출석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있을 텐데 체포 때와 출석 때가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뭐 체포, 출석, 뭐 법문의 그런 의미를 살펴본다면 체포는 어떻게 보면은 강제 수사의 일환으로서 영장이든 뭐 현행범 체포든 그러한 수사의 방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피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인되는 것을 말하고요. 예.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피의자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수사의 협조라고 하는 포인트에 있어서 체포는 이제 수사 협조 의지가 끝까지 없었다라고 기결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제 수사기관에 협조 의지가 있었다라는 그 뒤에는 것으로. 귀가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귀가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까지 두고 끝까지 이제 체포영장 이 집행된 과정, 집행이 지금 되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기자들과 좀 만났어요. 그리고 관련된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오전 중 대통령께서 이미 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의 경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연했으므로 경찰과 충돌할 경우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으로 그렇게 당하는 모습보다는 당신 스스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어떤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강성길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저런 자진 출석에 집중하는 이유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법률가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진 출석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는 체포영장 집행의 의지가 없어진 걸로 간주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인신 구속의 근거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갔지만 조사를 받는 도중에 나 돌아가겠다라고 하더라도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반드시 형식상 절차상 이것은 체포영장 집행이고 또 이걸 위해서 호송 차량에 태울 것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도 이러한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출석을 오전에도 강조하고 오후에도 그런 의도다. 출석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의 의도가 수사냐 체포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진 출석을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되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아마 공수처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를 최대한 지키면 되는데 공수처가 그동안 보면 수사 제대로 못하는 미운 오리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든지 체포하는 형식을 통해서 아마 공수처의 어떤 조직, 어떤 기관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긴 하지만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출국 금지가 됐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피를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기소가 되고 다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에서 볼 때는 이게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욕 주기, 망신 주기를 하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수처가 상당히 좀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금 최근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 공수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성 변호사. 네네. 출석. 물론 이제 그걸 의도했지만 관철은 안 됐어요. 체포로 된 건데. 네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사실상 이게 뭐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제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과정에서 자진 출석한다. 그러니까 집행이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양립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그 두 개념 자체가. 그리고 더구나 그간의 시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 과정이 1차 영장 집행 과정이 아니라 2차 영장 집행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자진 출석을 뒤늦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한 어떤 전략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룰 이슈는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자, 그 이유는 어떤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순서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내용을 만나보겠습니다. 무효인 체포영장에 기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조사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의자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자, 키워드 바로 등장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입니다. 이게 키워드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된 게 오전 10시 33분. 자, 체포된 뒤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방이거든요. 자, 그러면 48시간이 지난 시간은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입니다. 이게 키워드로 등장했군요. 앞서서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공간의 모습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겁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요. 맞은편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요 주인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로 바뀌었다 그러죠. 그런 내용이 좀 알려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변호인이 배석. 이런 모습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오전과 오후에. 그리고 지금은 식사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후 7시에 다시 재개된다는 얘기 아까 전해드렸는데 지금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 5동이에요. 여기에 3층에 영상조사실 이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안희정 변호사 계속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안희정 변호사. 네. 오동훈 공수처장과 차담도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도착했거든요. 근데 통상 이 정도 상황이면은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뭐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 조사할 때 보면은 네. 이 그쪽의 수사기관 장과 차담을 조금 하고 그리고 조사가 들어간 게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죠. 차담도 없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일단은 뭐 대개의 경우에는 예. 이 정도 케이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수사기관의 장과 또 이제 변호인단 또는 피의자 본인과 어떤 차담을 하고 나서 수사를 약간 시작하는 좀 게 숨도 좀 돌리고 그렇죠. 여유 좀 갖고 그랬는데. 예. 다만 지금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서 좀 특수성은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상당한 좀 굴곡을 거쳐서 뒤늦게 좀 집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사실 수사 자체가 첫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계엄 이후에 수사 자체가 거의 한 달여가 지나서 지금 첫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뭐 티타임이라든가 이런 좀 낭만적인 요소로 도입하기에는 네. 사실상 국민이라든가 여론에 좀 눈치가 보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48시간입니다. 네. 그 시간이 사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지금도 뭐 이제 식사 시간으로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어떤 밤샘 조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사 시간이라든가 휴게 시간 등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혐의점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진술로서 입증하는 그 시간은 사실상 좀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세적으로 좀 몰아붙여서 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조사는 오전 11시 조금 넘겨서부터 쭉 진행이 됐다 그러죠. 안희정 변호사. 네. 그리고요 보면은 오전에 조사에 투입된 검사가 이제 이재승 차장 검사예요. 예. 차장 검사라면은 공수처장 바로 밑 그리고 보통 부장 검사 위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검사 중에서도 약간 고위직 검사가 직접 투입됐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고위 관료인 차장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을 한다. 그리고 직접 수사에 참여한다는 이거 자주 있는 현상 아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평검사가 이제 조서를 쓰고 그와 같이 작성된 조서를 뭐 부장을 통해서 부장을 거쳐서 차장을 통해서 결재하는 정도의 결재를 좀 많이 하는 직인데 그렇죠. 직접적으로 신문에 참여하는 경우는 특히 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어렵게 집행된 영장이기 때문에 조사에 있어서
이제 수뇌부가 직접 조사를 한다라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쇼잉 차원에서 좀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어쨌든 수사 실무라고 하는 것은 또 주임 검사가 또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차정윤 주임 검사 그리고 이대환 부장 검사인데 지금 그렇죠. 아마 처음엔 차장 검사 그다음에 부장 검사 이렇게 넘어갔나 보네요. 조사를 예, 예. 투입된 검사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일단은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세 싸움이 좀 주되게 좀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여서 주임 검사를 막바로 투입하기보다는 예. 어쨌든 공수처에 있던 수뇌부 검사가 투입이 돼서 기세 싸움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뭐 차단도 없이 바로 조사 들어간 거 보니까 물어볼 게 많다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지금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서가 뭐 200페이지가 넘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요. 200쪽 이상 질문지 준비됐는데 자 예상 질문 보면은 뭐 비상계엄 선포 경위, 국회 선관위 장악 지시, 포고령 작성 개입 방식, 주요 인물 체포 지시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요거는 일단 박원석 전 의원님. 예. 만약에 공수처 검사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질문 두 가지를 꼽으면 어떤 겁니까? 지금 저게 예시가 나온 질문은 너무 광범위해요 지금요. 일단 그 비상계엄을 하게 된 목적부터 물을 것 같아요. 왜? 예. 근데 이제 본인은 계속 이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미 이제 기체포돼서 구속되거나 혹은 기소됐던 그 이제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진술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상당한 진술을 확보해 뒀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전체 경위, 그 사전 모의부터 선포까지 요걸 집중적으로 묻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그다음에 가장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서 그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영역이 정치인들 체포를 지시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데 그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문을 뜯고 들어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게 이제 특전사령관이나 뭐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이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란 수계로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그런 쟁점 사항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오늘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뭐 변호인들을 통해서나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 특위에 그 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나와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나와서 하는 진술을 보더라도 그런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향후에 수사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혹은 기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희정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 행사 요거를 깨트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단순한 수사 기법입니다. 이미 확보된 객관적인 진술.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전사령관 이제 국회 문을 직접 뜯고 들어가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지금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럼 이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을 무고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을 한다면 사실 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으로 이제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사실로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좀 객관적으로 확보된 제3자 증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는 예, 그렇게 이제 진술 거부권을 깨내가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술 거부 얘기가 알려졌는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술 거부, 녹화 거부 이런 게 좀 알려서 나왔거든요. 정리해 보죠. 지금 공소 관계자 설명인데 현재 진술 거부 중이고 영상 녹화도 거부 중. 진술 거부 중이니까 이걸 묵인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종광재 대변인.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영상 촬영이 가능한 조사실에서 영상 조사를 받고 있는데 녹화를 거부를 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예상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수처가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비록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자신이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게는 돼 있지만 그것이 공권력 간의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본인이 나간 것이지 자신이 이 수사에 동의하기 때문에 나갔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그런 취지의 설명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법적인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 저는
48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유의미한 답변을 공수처에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혀 없다라고 그럼 지금은 잠시 조사가 멈췄어요. 식사 시간에서. 그럼 이전 조사까지 오전에 잠시 그리고 오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거의 답변이 없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조언하는 변호사들도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녹화와 관련해서 본인이 거부하는 것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이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에도 녹화에도 응할 수 없다. 이것은 아마 이 경찰로 제2첩이 돼서 내란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또는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에서 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의미한 답변을 받아내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녁 7시 이후에 추가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속보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도 조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그 과정에서도 진술 거부를 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체포가 이루어졌죠. 보통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나서는 구속영장 청구로 연결되는 경우가 과거에 보면 사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관심은 또 글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 내용인데요. 체포 효력은 48시간까지예요. 그 사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 없이 지나가면은 그냥 석방입니다. 이거는요. 기간이 지나니까. 근데 지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기한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오후에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 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공수처는요. 구속영장 통상 체포영장 받은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이 법원은 서울 서부지법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구속영장 청구하면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돼야 됩니다. 서부지법 아닙니다.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금요. 그동안 서부지법 체포영장 청구도 그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다시 또 나오는 건데 안희정 변호사? 네네. 지금 공수처는 서부지법을 원하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을 원하는 것 같아요. 각각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뭐 제가 이제 법률가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기세 싸움의 한 일환으로밖에 보이지는 않고요. 뭐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이제 뭐 어떤 법원에 있다 그래서 어떤 뭐 어느 쪽에 편향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앙지방법원이 이제 영장 발부 기관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 법률 조항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해오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 조항을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형사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논쟁은 글쎄요. 이제 이 사안의 본질과는 조금은 이제 좀 떨어진 주장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이제 서로 기세를 낭비하기보다는 벌써부터 이제 다른 법원 얘기들 벌써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요. 너무나 지엽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질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안 지금 어떤 사무실 모습인데 저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오후 조사를 받았던 영상 녹화 조사실입니다. 아까 그림으로 살짝 소개되는데 거의 같죠? 저렇게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4개 정도 위치돼 있고 어떤 장치들이 있는 저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가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고 합니다. 312, 3층입니다. 방금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어느 법원에 되는가 지금 의견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거 두 분께 좀 똑같은 의견 좀 들어보죠. 먼저 종광재 대변인은 이게 체포영장 청구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또 반복되는 걸까요? 그 법원에 따라서 어떤 편향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단하지는 저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수처는 서울 중앙법원을 관할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받아오면 본인이 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공수처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에 체포영장이 서울 서부법원에서 받아왔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영장의 정당성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까 편향성이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서울 중앙법원에서 중앙지법 예. 받아오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왜 굳이 서부 법원으로 하려고 하는 근데 모습에서 아까 설명은 체포영장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구속영장도 거기가 맞지 않느냐라는 거네요. 공소 입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흘려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본인이 피고인으로서 갖고 있는 방어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현실적 대안으로 그럼 서울중앙법원에서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지금 벌써부터 구속영장 청구 아직 뭐 결정이 안 났는데도 그걸 놓고도 서부지법, 중앙지법 또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까 변호사님 설명하셨듯이 아닌 거를 예. 자꾸 이제 구실로 삼아서 이걸 이제 시비거리로 만들고 수사의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비화시켜가는 그런 논리라고 보고요. 애초부터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했으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영장이 발부되니까 그때 가서 또 다른 시비거리를 찾고 또 다른 시비거리를 찾고 이런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논리로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기보다도 정치적인 그런 논리를 자꾸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니,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예. 공수처법에 단서 조항에 근거가 없으면 모르죠. 근거가 있는데 중앙지법이면 어떻고 서부지법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공수처장의 재량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영장 발부의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부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들 보기에도 좀 납득이 안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되겠죠. 예. 뭐 구속영장 청구되지 않을 거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예. 이미 종범들이 다 구속된 마당에 예. 그 내란의 우두머리로 영장이 적시돼 있는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영장을 청구 안 하면 더 논리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도주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이런 거를 법원이 심사할 텐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안희정 변호사, 네. 만약에 구속영장을 공수처가 청구하면은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심사는 이럴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지만은 예. 이제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정확한 이제 용어를 살펴보면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예.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의 발부를 이 권한을 맡고 있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서 자세히 물어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 있어서 그 당사자인 피의자의 신문권 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뭐 이제 기타 이제 다른 공범들에 있어서는 신문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언론에 이제 발표를 하고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예.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이 현행 법질서를 좀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는 부분이라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속 청구를 하면 내가 응하겠다라고 계속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는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는 그 피의자가 발언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내용을 이제 조서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증거 능력으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다만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형사소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검사 작성 피신이든 경찰 작성 피신이든 이제 피고인이 해당 조서의 증거 능력을 내용 부인의 방법으로 부인하게 되면은 재판부가 그 증거로서 활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 어쨌든 중대한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 출석해서 상당히 좀 신중한 태도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제 지금과 같은 태도로 진술 거부권을 막연하게 행사한다면 사실상 영장 발부는 뻔하게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신중하게 진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게 48시간, 체포이후 48시간인데 언제 할까? 네네. 그리고 청구하면은 판사가 이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언제쯤 열릴까? 이게 시기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실무를 좀 살펴보면은 48시간이라고 이제 기한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 그걸 꽉 채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그래서 36시간 안에 영장을 신청해라라고
라는 식의 실무 운용이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거보다 빨리 하라. 그렇죠. 12시간을 좀 앞당겨서 좀 해야지. 그러면은 38시간 대립도 아니고 내일 오후가 될 수도 있다 이 그렇죠. 뜻인가요? 예, 그렇게 되고 아마 그 다음 날인 오후 정도에 이제 영장 신문. 그럼 빨리 되면은 내일 오후에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에 심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일단 내일과 금요일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해봤는데, 정광재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불구속 수사 얘기가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기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법 논리만 놓고 본다면 예.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예. 법 논리 이전에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 같은 부분들을 법원에서 평가를 할 텐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부분은 이번에 분명히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체포영장에 어떤 식으로든 응해서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됐고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태에서 입을 맞춘다거나 예. 실질적인 증거들을 다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두 가지를 구속수사의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그렇죠. 평가하잖아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법원에서 꼭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느냐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심사가 된다면 예.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지만 서울중앙지법이라면 서울중앙지법으로 간다면 뭐 그 판단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국민의힘 대변이니까 여당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와 그런 분위기 이런 걸 좀 전달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에 지금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얘기를 계속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지금 수사는 그러니까 이 다른 건을 수사하다 그게 내란죄로 연결됐다 이런 논리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지금.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로 연결된 거 이걸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출석하신 분들 입을 통해서 뭔가 좀 나왔습니다. 관련된 얘기가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을 수사해도 기소하거나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직권남용을 기본 범죄로 해서 이 연결 범죄인 내란죄를 기소할 수 있는지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범죄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가 불가능한데 다만 기본 범죄인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대행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이것도 내란죄 수사권 문제 계속 이 논란은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뭐 그 논란이 있긴 한데요. 예. 저는 이제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출범하면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그러나 이제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서 지금 수사 기소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에 이 직권남용 범죄는 불소추 대상 아니냐. 그렇죠. 소추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근데 이제 수사하고 소추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수사를 못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소는 어차피 대통령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여서 저는 그게 그렇게 나중에 공소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큼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어쨌든 특검이 출범을 해서 특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논란이라고 보고요. 일단 법원이 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 그것을 이유로 수사권을 이유로 지금 수사가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부터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에 응하거나 또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했더라면은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논란이 커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거부하고 다 불응해놓고 이겨 가지고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 요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그건 뭐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처음부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이첩 요구권을 발동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재이첩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누차 얘기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 상황에 달한 겁니다. 예. 그래서 현 상황을 뭐 극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동인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절차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수사가 정당한 것인 거에 대해 끊임없이 뭐 질문을 하고 뭐 국민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체포가 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향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이후 상황, 뭐 내란죄 관련된 여러저니 논란 상황 이런 것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여당 의원들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시죠. 관저 앞 35명입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 장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모였다 그러죠. 저 뒤에 사진으로도 남아있는데요. 일단 오늘 모습 아주 이른 시간부터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일을 보입니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모든 걸 각오를 하셨고요. 출탄핵을 계속 겪지 않았습니까? 아마 수사 과정에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정광재 네.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이 체포영장 2차 집행 때는 35명, 30명 좀 넘어가는 국민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앞서서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국민의힘 의원이 뭐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합치면 44명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조금 한 10명가량이 줄었네요, 오늘은요. 이거는 글쎄 이거 숫자를 의미 부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조금 더 순도가 높아졌다? 이런 순도가 표현이 높아졌다?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인간적인 신의 관계라든가 뭐 또 사법 체계에 대한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 김기현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판사 출신이에요. 예.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되는 영장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은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겁니까? 사실 김기현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찐윤이라고 하기에는 뭐 불편한 관계도 좀 연출됐었잖아요. 2023년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윤심이 작용하면서 후보로 뛰지도 못했고 김기현 전 대표도 조금 좀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당대표직을 그만두게 됐었기 때문에 이걸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신의로 완전히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본인도 판사였지만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상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다. 그러나 이 45명에서 35명을 준 건 그래도 지난번에 갔었던 것과 또 하나는 지도부가 거기에 나간 것에 대해서 아주 달가워했던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갔다는 설명도 나왔었죠.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워낙 또 오늘은 그때보다 일러서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요.
오늘 관저 앞에 모였던 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건넸다고 하는 내용이 좀 알려져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통령 관저로 모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 일부를 만났는데 미안하다, 고생한다, 당을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했다고 그러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님 미안하다. 글쎄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어떤 의미의 미안함을 표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미안해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당이 그동안에도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런 난데없는 그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 혐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여당마저 지금 쑥대밭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을 저렇게 만나자고 한 건 결국 지금 윤 대통령은 갈수록 고립무원 상황인데 예. 그나마 이제 핵심 지지층이나 여당의 그러니까 원내의 의원들이 일부라도 이제 본인 곁에서 좀 지켜줘야 예. 어떻게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해서 저렇게 이제 접촉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방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또 지금도 저렇게 관저 앞에 가서 윤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의원들 숫자가 상당한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잘못이 없거나 여기서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예. 그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예. 저런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저기 참여한 분들의 지역구나 그동안의 정치 이력을 보면 예. 대체로 이제 그럴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헌재에 의해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2달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비상 불법 계엄을 방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이제 그런 어떤 당의 모습을 가지고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이길 수 있는 대선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이 현재의 스탠스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저 관저 앞에 간 분들뿐만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지금 포지션이나 향후에 어쨌든 당의 방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수권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보수 정당이 아닌 정말 극우화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되고 고립된 지역적으로도 고립된 영남 자민련이라는 그런 뭐 비아냥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이 될 거냐 아니면 다시 어쨌든 회복력을 갖는 그런 보수 정당이 될 거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도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목소리도 좀 들어보죠.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방송 전에 제가 좀 이건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좀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법 체포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발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또 불법 체포 감금 혐의로 고발 조치를 오후 5시에 했고요. 어디다 했습니까? 고발? 서울중앙지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의 그 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은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해서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불법 체포고 그래서 불법 체포가 돼갖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감금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장 결론이 날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시간을 갖고 다퉈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뭐 무리하게 법에 고발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어요. 반대편에서. 그러나 따질 것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뭐 글쎄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행위는 아닌 것 같고요. 저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고발을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데 일종의 이제 정치적 이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지층도 보고 있고 당내 결속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스탠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냐. 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그 스탠스로는 대선에 명함도 못 내밀 텐데 바꿔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해야 선을 그어야 국민의힘이 새로운 길이 열릴 텐데 그 타이밍이 올 겁니다. 지금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안희정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이 고발했다거든요. 검찰에. 네네. 네.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그러면은 검찰이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고발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뭐 신속한 판단이 내려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지금 위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뭐 법원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체포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직권 남용, 수사권이 없는데 이제 수사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고발까지 이어진 것이라서 그에 대한 판단은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모든 이제 현행 이제 판단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 이른 시각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집회들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엔 또 공수처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장관 못 시키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자, 향후에도 이런 갈라진 집회의 모습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비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사항에 대해서 외신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좀 하고 있어요. 외신 중에 한 곳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그 내용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죠. Where authorities are trying for a second time to detain president surrounded by his presidential security. Recently impeached president and his own security service standing in the way. Trying to remove these barricades that have been set up that is loyal to this president who is now going through an impeachment process and that's was stripped of his presidential powers. 자, 새벽 상황에서부터 저렇게 보도를 했군요. 외신들이요. 일단 정광재 대변인.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이 이제 전 세계 방송망을 통해서 다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로.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내용 자체가 해외에 저렇게 보도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타격 아니냐.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네. 저는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이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뭐 국격이 실추됐다라는 야당의 비판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국격이 훼손된 것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외국에서 우리를 봤을 때의 수준과 그게 과연 얼마나 부합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국격과 관련한 문제이니 이게 불체포 또는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체포가 지고지선한 절대의 가치인 것처럼 하는 것이 외신에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요. 좋은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데는 많은 국민들도 의견을 달리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숙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 저렇게 외신 뭐 대대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상황도 계속 보도를 했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타격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내란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이 전 과정이 사실은 국익과 국격에 심각한 손실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이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헌법 질서에 따라서 잘 극복이 될 거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는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사태였는데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대되는 국가에서 기대밖의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도 굉장히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 불안정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우리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굉장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고요. 이 상황에서 체포나 뭐 구속 이게 국격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그런 혼란이 오래되는 게 국격이 훼손되는 겁니다.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빠른 질서 회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이는 거고 오늘 백악관 논평이 여전히 한국 국민들을 기대하고 지지한다. 뭐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오히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이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 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에는요,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질문받고 답변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장관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건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러한 12월 3일 그 와중에 김용현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물론 점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물론 사전 승인을 받은 것도 없고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저 회의에는요, 지금 보셨죠?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도 많이 참석해서 마치 국무회의 모습 같다. 참석 잘 보면 뭐 이런 평가까지 있었는데요. 안지성 변호사,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엄 관련해서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국무회의 이거 심의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엄 선포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뜻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그렇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라는 사정이 사실은 뭐 중요 참고인이자 공범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좀 증언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두 가지 요소로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무회 심의를 거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국무총리를 경유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요소 다 결여가 되었다라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입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 진술이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주에대에게 지금 상반되는 진술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제 그런 장관들의 어떤 진술과 또 대비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국조특위에서 나왔던 한덕수 총리의 이제 진술은 향후에 이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지금 수사 대상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계엄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올려서 조사도 받고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뭐 이 내용인데. 박원석 조로님, 그러면 일단 뭔가 좀 조금씩 향후에 이제 수사가 들어갈 텐데 이런 내용들이 다 참고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이미 한덕수 총리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오늘 국회에 답변한 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앞서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한 겁니다. 이게 주무장관이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 그걸 건의할 때 총리를 거쳐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총리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고 첫 번째.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총리가 얘기하면 심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통보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없는데 헌법을 어겨가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물론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중대한 증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어제도 열렸어요. 그리고 어제도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설명을 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군 쪽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최근에
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야당들이 외환죄를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 수사 대상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근데 그와 관련돼서 군에서 내놓은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입니다. 들어보시죠.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카드가 패가 다 노출되면은 작전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는 것은 김정은이가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을 스스로 제가 왜 확인을 해주냐 이겁니다. 정광재 대변인. 최근에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 법안. 이게 재발의가 된 거죠. 예. 여기에는 이제 외환죄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보면은 뭐 무인기 침투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네. 부분에서 좀 합참의장이 아니 이런 거를 왜 확인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김명수 합참의장의 국회 국정조사 예. 특위에서 나와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예. 정말 오랜만에 군인다운 기계를 본 대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요. 예.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정상적인 대북 정책이라든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일일이 이것을 계엄과 또는 내란과 연결지어서 파악해 보겠다는 건데 예. 무인기 파견이라든가 우리가 대북 확성기 예. 대북 확성기 같은 건 왜 틀었는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오물풍선 자꾸 보내니까 그것에 대한 자위적 차원에서 또 방어권 차원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술적 무기라고 생각해서 예. 대북 확성기를 틀었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 계엄과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졌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계엄으로 연결시킨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과 관련한 논의를 했었다. 예. 이 부분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책 권한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외환죄와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상 자체가 사실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예. 야당들이 6개 야당이 최근에 발의한 그 내란 특검법에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수사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된 부분 중인데 여기 보면 하나씩 보면 대북 확성기 가동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 분쟁적 파병권,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무인기 평양 침투 이게 수사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방금 보시면 합참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런 걸 왜 밝혀야 되느냐 약간 반발인데 사실 특히 대북 확성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초기 때도 대북 확성기 가동했지 않았느냐. 근데 이걸 왜 수사대에 넣느냐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외환죄가 포함된 특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 계엄 특검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걸 내놓으면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이제 강행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합참의장은 저렇게 강하게 부인하지만 예. 사실은 군 내부에 제보도 있는 거거든요.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는데 합참과 이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백령로 인근에서 어쨌든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이 있었다든지 이게 비상계엄을 확대하거나 혹은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제보도 있고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외환죄를 집어넣은 건데 근데 외환이라는 거는 적국과 내통해서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는 게 외환인데 과연 북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외국으로 봐야 된다는 일단 전제가 헌법상 있잖아요. 국방백성이 주적으로 나와 있지만 예. 헌법상 적국인지 그리고 내통의 근거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조금 사실은 외환죄는 무리고 그러나 형법상의 일반이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어떤 행위. 여적죄. 거기에 이제 상당한 고의성이 있을 때 그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어서 앞으로 이게 그 특검법의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어쨌든 합참의장에 또 저런 강한 부인이 있고 하니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안희성 변호사 보시기에 만약에 이게 그대로 통과가 돼서 특검에서 이게 수사대행이 된다면 이게 굉장히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수사가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금 혼란을 하루빨리 좀 타개를 하고 정부가 안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불필요하게 어떤 다른 이슈까지 끌어들여서 그거를 좀 길게 정치성으로 또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방금 이제 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외환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 법조계에서도 조금 구속요건 충족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거를 따져보려면 만약에 특검이 돼서 그걸 수사한다면 특검이 군 관계자도 다 조사라고 이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국가 기밀, 안보라고 하는 중요한 또 가치가 훼손될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전 국민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또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또 북한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사실 거기까지 확장하기보다는 그것을 카드로 이용해서 좀 전국을 신속하게 좀 타개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한 30초씩만 드릴게요. 그러면 향후에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요거는 여야의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전 의원님? 저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빨리 국민의힘에서 성안된 법안을 좀 내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아직 이렇게 법안을 내겠다고만 얘기했지 법안을 안 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이 외환죄와 관련돼서 좀 무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걸 감안해서 어쨌든 여야 간의 가급적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광희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법안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꾸준히 제기했던 특검법은 실제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만들었던 특검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최상병 특검법은 도저히 우리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정치 공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급한 곳은 제가 생각하기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제안하는 계엄 특검법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타협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될 내용까지 여러 가지 전망 패널 분들과 여러 가지 분석 의견을 좀 나눠봤고요. 잠시 후 뉴스7 역시 특보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